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네. 드디어 엔비디아 GTC 2025가 막을 열었습니다. 저희 머니네버슬립에서도 이번 GTC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좀 딥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그리고 나아가 로보틱스까지 이런 주제들, 물리적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여집합 이퀄 엔비디아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기업은 아마 테슬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이 구축한 기술 리더십이 워낙에 견고한 탓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죠. 경쟁사의 자동차들은 지금 기껏 해봐야 스마트 크루즈 기능 정도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을 양산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벌써부터 차량에서 핸들과 페달을 떼버리고 있으니 거의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강자가 테슬라만 있냐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배후에는 하나같이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벤츠, 제규어, 볼보, 현대, 비아디, 폴스타, 니오 등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루시드, 리비안, 크루즈, 샤오펑 등 셀 수도 없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러프하게 표현을 하면은 자율주행 업계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양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테슬라의 지분이 더 크겠지만요. 같은 맥락에서 로보틱스 분야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에 대항해서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기업들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편으로 혼자서 1대100을 찍으면서도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테슬라의 모습이 더 놀랍다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역량을 함부로 얕잡아 볼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1대100에서 테슬라가 1을 맡고 있다면은 엔비디아는 100의 배후에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AI라는 단어가 묻어있기만 한 곳이라면은 정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개입해 있습니다. AI의 대부님이라는 이 칭호를 젠슨 왕이 그냥 농담 따먹기로 따낸 것은 아니죠.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분야에 있어서 하드웨어부터 칩단부터 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딱 두 곳 정도뿐입니다.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죠. 구글도 나름대로 이걸 하고 있긴 한데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기업 정도로 축소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이 두 기술 일맥상통하는 기술인데, 이 두 개의 기술의 핵심은 결국 물리적 AI를 얼마나 잘 구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CES 키노트에서도 젠슨 왕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AI 업계의 최신 트렌드 버즈워드 중 하나죠. 인공지능은 단순히 정보를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이 인식형 AI, Perception AI에서 시작해서 이제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오늘날 가장 핫한 생성형 AI, Generative AI,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툴들을 활용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까지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에이전틱 AI가 기계장치에도 탑재가 되어서 스스로 AI가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실제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AI로까지 발전의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리적 AI라고 함은 아주 단순히 말해 현실 세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를 가리킵니다. 기존의 AI는 주로 디지털 데이터만 처리를 해왔죠. 그런데 물리적 AI는 마찰력, 관성, 중력, 물체의 영속성,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그냥 안 보이는 어디론가 없어졌을 뿐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가 됩니다. 실제 환경의 복잡한 요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물리적 AI 구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죠. 이 물리적 AI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해결 과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몇 가지 이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언급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트레이닝단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테슬라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있죠. 북미 전역에 쫙 깔린 테슬라 차량들이 알아서 계속해서 주행 데이터를, 영상들을 수집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 FSD가 주행한 거리는 최근 기준으로 30억 마일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48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지구와 화성 사이를 약 44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의 거리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용량의 주행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이와 같은 수준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죠. 확보할 수단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택한 방법은 바로 합성 데이터였습니다. 여기 GIF 파일 보시게 되면은 좌회전하는 이 도심 환경에서 겨울에서 와이퍼를 켜놓은 상태로 좌회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생성형 AI에게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주행 환경처럼 보이는 실제 주행 영상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옴니버스를 통해서 구축한 물리세계 시뮬레이션 속에 코스모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 합성 데이터들을 계속 입혀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런 방식, 즉 AI로 AI를 훈련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주행 데이터가 많지 않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적절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는 속도보다 AI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차에 시동을 걸고 음악도 좀 틀고 날이 좀 춥다 싶으면은 뭐 hen다 엉다 이거 이제 열선 시트도 다 가동시키고 뭐 이런저런 자잘한 업무를 보고 나서 주차장 바깥으로 나간다 하면은 차를 빼는 데만도 뭐 한 5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5분이라는 시간을 AI에게 주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합성 데이터를, 주행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묘수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강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실제 주행을 하러 나갈 필요가 없으니 이 하나의 닫힌 사이클 안에서 AI가 계속해서 이 밀실 안에 AI를 감금시켜 놓고서 계속해서 학습해 하고 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closed loop, 이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가 물리세계를 구현하는 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옴니버스 플랫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코스모스 플랫폼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플랫폼의 역할이 각각 조금씩 다른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옴니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디지털 쌍둥이, 복제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플랫폼이고요. 코스모스는 그 위에 AI 강화 학습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화 학습 기법이 지닌 파괴력은 이미 우리가 알파고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인간 바둑 기사들이 둔 그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바둑을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알파고 제로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아예 이제 인간의 기본을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그냥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룰만 알려준 상태에서 알파고가 알파고랑 같이 서로 AI끼리 계속해서 바둑을 두게 시켰더니, 즉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둑을 훈련하게 시켰더니 나중에는 인간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한 그냥 알파고를 전적 100대 0으로 그냥 이겨버리더라. 이런 식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죠. 이처럼 강화학습 기법은 AI가 정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는 동일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거기다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합성 데이터를 덧입혀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번 GTC에서 젠센 황은 그루트 N1 모델 또한 공개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최초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특히 이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이제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면은 누구든 얼마든지 엔비디아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채택해서 자신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번 GTC에서 소개된 엔비디아의 이런 물리적 AI에 대한 이번 키노트 스피치에 있었던 요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의 영상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 발표한 내용들이 많았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하게 남는 질문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에게 돈이 되냐는 것이죠. 왜냐면 돈을 벌어야 결국 주가도 오르는 거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수익을 늘려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GTC에서 발표한 GM과의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GM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손을 잡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이번 GM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에서 더욱 눈여겨볼 점은 이 협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GM,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고, 이외에도 GM은 제조 AI 및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또 기업용 AI 인프라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AI를 채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그냥 자율주행 기술만 같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 매니팩처링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우리 기업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지? 기업용 AI를 위해서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GM의 모든 업무 플로우에 엔비디아의 AI를 채택하겠다라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때 젠슨 황 CEO가 미래에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하이퍼스케일러 시장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좀 납니다.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젠슨 황 CEO는 현재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답변을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우리가 칩 팔아서 장사해서 버는 돈보다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장,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또 수익화를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을 좀 본 것 같은 느낌이죠. 이 GM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거듭해서 강조한 이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AI 도입으로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사업 기회는 바로 추론 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트 AI, 물리적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성형 AI 모델로는 AI가 충분히 똑똑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AI가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 Chain of Thought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적확한,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응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젠슨 황 CEO는 이런 추론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100배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한다라고 이번 GTC에서도 강조를 했어요. 간략히 기존의 LLM과 에이전트 AI, 물리적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요구되는 이 추론 모델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AI는 한 번에 한 개의 토큰만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추론 모델은 하나의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토큰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경로를 탐색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다 보니까 이 추론 과정에서 거의 100배 이상의 토큰까지도 증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추론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젠슨 황 CEO는 이 웨딩 테이블 배치 문제를 하나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AI에게 7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 웨딩 테이블에 둘러 앉아야 된다. 다만 내 부모님과 또 내 장인 장모 되실 분들 이 두 분은 또 각각 서로 붙어 앉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와이프는 내가 같이 사진 찍을 때 나보다 왼쪽에 앉아 있어야 더 잘 나오더라. 나는 오른쪽 얼굴이 더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꼭 내 왼쪽에 앉기를 원해야 한다. 여기다가 나는 또 내 베스트맨, 내 신랑들이랑 같이 나란히 앉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해가면서 딱 의자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존의 LLM 모델은 500개도 안 되는 한 439개의 토큰만을 활용을 해서 단번에 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웨딩 테이블을 배치를 하는데 신랑과 베스트맨이 떨어져 있는 식의 배치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추론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좌석 배치의 여러 가지 조건들, 이 친밀도, 가족, 조명, 포토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최적의 배치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8,500개가 넘어가는 토큰을 활용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용자가 딱 원했던 매우 정확한 응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젠슨 황 CEO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딥시크 R1 쇼크와 관련해서 R1을 통해서 오히려 추론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런 추론 모델은 최대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비할 수 있다. 우리 블랙웰은 이 순간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는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요는 지금 엄청난 수준이고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은 칩을 팔아치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젠슨 황 CEO가 이번 GTC에서 했던 또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추론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연산량이 많아서 속도가 더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느려진 이 응답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연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 더 많은 연산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갈 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요구가 될 거고 이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칩을 판매할 기회로 연결될 거다라는 식의 이제 일종의 플렉스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엔비디아는 그냥 단순히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중심의 어떤 매출 구조를 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 추론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컴퓨팅 파워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GTC에서 젠슨 황 CEO는 이 AI 업계가 새로운 변곡점, 하나의 인플렉션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그곳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이 비중 또한 늘어가고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런 자신감이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업계에서 엔비디아가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엔비디아만큼 이 AI 업계 전반에 다 걸쳐서 맹활약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 만큼 이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더욱 확대되었을 때, 또 추론 모델을 통해서 이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